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볼 이야기는 뉴욕증권거래소 NYS에 상장된 기술기업이죠. 블리쉬, 티커 심볼은 BLSH입니다. 마침 오늘 그러니까 2025년 10월 21일 기준으로 보니까 주가가 57.27달러로 마감했던데 이게 전날보다 한 1.49달러, 퍼센트로는 2.5% 넘게 좀 빠졌네요. 이 회사가 기술 섹터,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인프라 쪽이고요. 케이맨 제도에 기반을 둔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이 블리쉬라는 기업, 본질이 뭐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잠재력은 어떨지 이걸 좀 다각도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정보를 통해서 블리쉬에 대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주신 자료들, 재무 데이터라든지 시장 분석 자료,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해서 블리쉬를 한번 종합적으로 뜯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블리쉬,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전 뉴욕증권거래소 사장이었던 톰 팔리가 CEO라는 점부터가 좀 눈에 띄죠. 네, 그렇죠. 그 상징성이 있죠. 주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또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런 유명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거.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신뢰도는 확보한 상태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특히 그 블랙록이나 아크 같은 곳들이 투자했다는 건 단순 자금 이상의 의미가 있죠. 업계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블리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 하이브리드 기술입니다. 아, 하이브리드 기술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중앙화 거래소, 보통 세피라고 하죠. 이 세피의 장점인 중앙 지정가 주문서, CLOB 방식 이거 하고 또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특징인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AMM 방식 이 두 가지를 결합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좋은 점만 합쳤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목표는 그걸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더 깊은 유동성, 그리고 낮은 거래 비용, 또 투명한 거래 환경까지 제공하겠다 이겁니다. 이상적으로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깊은 유동성, 낮은 거래 비용, 투명성까지 잡겠다는 거죠. 최근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보니까 2025년 2분기 순이익이 1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네요? 네, 그 숫자만 보면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근데 여기에 좀 중요한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맥락이요? 어떤 거죠? 이 수익에게는요, 블리쉬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거. 이걸 공정가치, 그러니까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영업이랑은 좀 다른?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확 늘었다가 떨어지면 또 확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영업 실적 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익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재무제표 볼 때 좀 조심해야겠네요. 달러, 총 부채는 한 6억 8,820만 달러 정도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공매도 물량이던데요. 발행 주식의 한 7.33% 정도 된다고 하고 전달보다 늘었다고 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7.33%면 적은 수치는 아니죠. 게다가 이전 달보다 증가했다는 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공매도 물량이 는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주식 가격이 앞으로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거든요. 아, 부정적인 시그널이군요. 네, 그러니까 블리쉬 주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심리가 시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오늘 주가 하락도 약간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죠. 물론 공매도가 너무 많으면 또 슛 스퀴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부정적 신호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블리쉬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그 스워트 분석 틀을 한번 사용해보죠. 먼저 강점부터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같은 아주 강력한 기관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이건 기관 고객 유치에 당연히 유리하겠죠? 네, 그건 확실한 강점이죠. 단순 자금 지원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기술, 중앙화와 탈중앙화 금융의 장점을 합쳤다는 거.
그렇죠. 기술적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설립 초기부터 규제 준수를 계속 강조해왔고 실제로 주요 금융허브에서 라이센스도 따고 딜로이트 같은 데서 재무감사까지 받았다는 거. 투명성 확보 노력, 이 정도가 강점이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에서 규제 준수랑 투명성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거의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분리슈가 좀 앞서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점도 당연히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약점도 명확합니다. 아까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 보유 암호화폐 자산 가치 변동 때문에 이익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실적 예측이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상위 5명 고객이 전체 거래량의 69%를 차지한대요. 와, 69%요? 거의 70%네요. 이건 정말 소수 고객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상당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만약에 그 핵심 고객 몇몇이 이탈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건 좀 불안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SEC 제출 서류 같은 걸 봐도 연간 매출액 같은 좀 구체적인 수치가 명확하게 공개가 안 된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힙니다. 투명성을 강조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 접근이 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죠. 감사를 받았다고 해도 핵심 정보가 좀 부족하면 투자자 입장에선 답답하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과연 그 감사가 정보 접근성 제한 문제까지 다 상쇄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기회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게 가장 큰 기회겠죠. 그렇죠. 암호화폐가 점점 이제 주류 금융으로 편입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기회 요인입니다. 분리슈가 타겟하는 시장이 바로 그 기관 시장이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처럼 좀 우호적인 규제 환경 변화 가능성도 언급되던데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나요? 네, 규제 환경 변화는 항상 양날의 검이지만 만약 좀 더 명확하고 우호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된다면 오히려 분리시처럼 미리 규제 준수를 중개해온 플레이어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코인데스크 인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단순히 미디어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뉴스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를 가졌다는 건 정보력 강화나 시장 내 입지 강화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네요. 네,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데스크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관들 니즈를 파악하고 상품 개발에 반영한다든지 여러 가지로요.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입니다. 이건 사실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숙제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역시 가장 큰 위협은 경쟁이죠.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공룡들이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거대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고 또 기관 투자자를 노리는 새로운 경쟁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경쟁 같은 거요. 그리고 규제의 불확실성도 빼놓을 수 없죠. 네,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업 환경이 정말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리스크. 이건 항상 안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자체의 변동성, 이것도 큰 위협이죠. 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요. 이게 회사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보유 자산 가치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실상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렇게 보니까 분리시라는 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정말 복잡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분리시를 둘러싼 거시 환경을 패스틀 분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폴리티컬, 경제, 이코노믹, 사회, 소셜, 기술, 테크놀로지컬, 법률, 리걸, 환경, 인바이러먼털 요인들이죠. 패스틀 분석이요? 네, 좋습니다. 먼저 정치적 폴리티컬하고 법률적 리걸 요인을 같이 묶어서 보면요. 역시 핵심은 각국 정부의 규제입니다. 미국 SEC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예를 들어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걸 규정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SEC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고요. 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죠. 이런 규제 움직임이 불확실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분리시처럼 규제 준수를 강조하고 미리 라이센스를 확보해둔 곳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정비된 규제는 오히려 경쟁 우위를 줄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중국처럼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는 나라도 있고요. 이런 정책은 시장 전체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AML, 나 고객 확인, KYC 같은 규정 준수는 이제 뭐 기본 중에 기본이 됐습니다. 규제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경제적 요인은요? 경제적 요인으로는 역시 글로벌 경제 상황, 특히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 지표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 자산으로서 암호화폐의 매력도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경제가 불안할 때는 일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디지털금처럼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핀테크 산업 자체가 성장하면서 더 싸고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분리시 같은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사회적 요인도 있을까요? 네, 사회적 요인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자산이나 핀테크 서비스 이용에 상당히 익숙하잖아요. 이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도 중요하겠죠. 아까 하이브리드 기술도 나왔고요. 그렇죠. 기술적 요인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모듈러 블록체인이라든지 영지식 증명, JKP 같이 확장성이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분리시의 하이브리드 기술도 이런 기술 발전의 결과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요인이 남았네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환경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채굴 방식인 작업 증명, POW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어요. 아, 맞아요. 환경 문제 얘기가 있었죠. 좀 더 친환경적인 합의 알고리즘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이건 특히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분류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죠. 네. 패스트 분석으로 보니까 정말 다양한 거시 환경 요인들이 얽혀 있네요. 정치, 법률, 경제, 사회, 기술, 심지어 환경 문제까지. 여러분께서도 분리시를 보실 때 단순히 회사만 보지 마시고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분석을 통해서 분리시가 속한 이 암호화폐 거래소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매력도 그리고 경쟁 환경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산업구조 분석이군요. 네. 첫째, 산업 내 경쟁 강도.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높음입니다. 그렇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네, 그런 거대 거래소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수수료 경쟁도 엄청 치열합니다. 게다가 분리시처럼 기관 투자자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경쟁사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둘째, 신규 진입자의 위협. 이것도 잠재적으로는 높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진입 장벽 자체는 예전보다 좀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아, 근데 아까 규제 때문에 실질적인 진입 장벽은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규제 준수나 라이센스 획득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여기에 비용도 많이 들죠. 또 브랜드 신뢰도를 쌓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진입 장벽은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분리시 같은 기존 플레이어에게는 좀 유리한 측면도 있는 거죠. 셋째, 공급자의 교섭력은 한 중간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급자로는 블록체인 개발자, 데이터 제공업체, 유동성 공급자, LP 같은 곳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핵심적인 기술이나 데이터를 가진 소수의 공급자라면 꽤 높은 교섭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매자,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힘은 어떤가요? 넷째, 구매자의 교섭력. 이건 매우 높음입니다. 매우 높으며. 네. 투자자들은 여러 거래소들을 너무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수수료가 싸거나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데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플랫폼 전환 비용이 아주 낮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들은 사용자들을 끌어오고 또 붙잡아두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의 힘이 아주 강한 시장 구조예요. 고객이 왕인 시장이네요, 정말.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떠나버릴 수 있니? 그렇죠. 마지막으로 대체제의 위협은 이것도 한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제라면 어떤 걸까요? 요즘 계속 발전하고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가 중앙화 거래소의 강력한 대체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넓게 보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들도 언제든 암호화폐 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이라는 곳이 이미 강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고 새로운 경쟁자도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고객들 힘은 엄청 세고 또 DX나 다른 투자 상품 같은 대체 서비스 위협도 존재하는 뭐랄까 정말 힘든 경쟁 환경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치열한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분리씨가 가진 그 하이브리드 기술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집중 같은 확실한 차별화 요소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이게 정말 먹혀야 하는 거죠. 네, 그 차별화 전략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생존과 성장의 관건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보면 분리씨는 그 전 NYS의 사장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기관 투자자 시장을 나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록 같은 거물급 투자자들의 지지도 받고 있고 또 CFI와 DeFi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술 그리고 규제 준수나 투명성 확보 노력 같은 것들은 분명히 강점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경쟁은 정말 살벌하고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변동성은 예측 불가능하고 또 규제 환경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런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언급됐던 그 상위 소수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나 또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이런 위험 요인들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좀 반영하는 구체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분리씨에 대한 평가는 좀 복합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경영진이 이 복잡한 기관 대상 전략을 얼마나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분리씨가 다루거나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1.5% 넘게 하락한 것도 어쩌면 이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이 막 섞여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혹시 분리씨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거시경제 지표나 규제 관련 동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가 발표하는 실적이나 향후 전망 같은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분리씨가 가진 그 기술적, 전략적 강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직면한 여러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분리씨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거나 발행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 네. CBDC요? 이런 CBDC의 등장이 분리씨처럼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세계를 이렇게 연결하려는 거래소들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기존 사업 모델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미래를 예측하는데 꽤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